안녕하세요. 뇌를 잘 아는 아저씨 뇌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50대 이후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어지러움의 대표적 원인 중에 하나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재발을 많이 하는 질환인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러움과 어지럽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가장 이게 궁금한데, 의학적으로 어지럼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1번 현훈이라고 하는 어지러움이 있어요. 현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도는 것 같은 어지러움이거나 혹은 내가 도는 듯한 느낌. 우리 코끼리 코를 돌고 딱 멈추면 주위가 약간 돌아가죠. 아니면 놀이기구 타고 나서 멈추면 주위가 돌아가는 듯한 그런 잔상이 몇 초가 남죠. 이런 듯한 어지러움, 혹은 약간 좌우가 흔들리는 것 같이 움직이는 듯한 어지러움이 보통 생기면서 현운의 특징은 미식거림이 동반합니다. 현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멀미죠. 급정거하는 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배멀미를 하면 우리가 현운이 약간 어지러우면서 속이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현운을 감지하는 전정기관이 우리 귀에서 뇌 사이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이석증은 현운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거의 90%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석증이고, 요거 외에도 현훈이 아닌 것, 보통 아찔한 어지러움입니다. 내가 혈압이 낮거나 자율신경 문제가 있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나 빈혈이 있거나 탈수가 왔거나 하면 아찔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오래 앉아있으면 일어날 때 아찔한 느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이 두 번째 어지럼이고요. 세 번째는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는 이석증 옆에 있는 전정기관 문제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뇌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뇌 문제고, 네 번째는 이 외의 어지럼증이라 그래서 우리 몸이 좋지 않거나 뭐 잠을 덜 잤다든지 밤을 샜다든지 하면 몸이 좀 붕 뜨는 듯한 어지러움, 맑지가 않고 멍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죠. 요 4번 질환은 우리 몸에는 큰 질환은 없을 때의 어지러움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어지러움이 1번과 3번입니다. 균형을 안 잡히는, 내가 술을 취할 때 똑바로 걷기가 힘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뇌질환에서 생기고, 현후는 뇌질환에서도 생기고 그리고 전정기관 질환에서도 생깁니다. 그 중에서 약 %가 전정기관 문제고가 뇌 문제예요. 그 중에 90%인 전정기관의 대부분이 이석증이거든요. 이 이석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석증은 별명으로 이루어진 질환이에요. 귀에 돌이 문제를 일으키는 증상이다 라고 해서 이석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상적인 병명은 좀 길어요. 양성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뇌질환하고 너무 헷갈리는 사람이 많고, 요거에 대해서 내가 뇌질환이 생긴 줄 알고 뇌경색이나 뇌졸중, 흔히 말하는 중풍질환이 생긴 줄 알고 응급실을 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양성, 괜찮은 질환이다. 그런데 발작성,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뇌질환과 굉장히 혼동을 하세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체위성, 내 몸과 내 머리의 각도가 바뀌면 어지럽고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요. 현훈.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인 이 질환의 명은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뜻은 좋은데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석증이라고 부릅니다. 요 이석증이라는 이라고 하는 귀 때문에 사람들이 요 질환을 이비인후과를 많이 가세요. 물론 이비인후과에서도 보는 영역의 질환인 건 맞고 신경과에서도 보는 질환의 영역인 건 맞거든요. 마치 우리 감기 걸리면 내과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가는 것. 왜냐하면 폐는 내과에서 보고 요 위에 인후두는 이비인후과에서 보기 때문에 영역이 겹쳐져 있잖아요. 허리 질환도 뼈와 신경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신경을 보는 신경과 신경외과에서도 보고, 허리 질환 뼈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도 보는 것처럼 요 이석증이라고 하는 요 전정기관이 귀와 뇌 신경의 접점 부위에 있어요. 그래서 양쪽 과 다 모두 진찰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신경과는 뭐 자랑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석증도 진단을 하지만 다른 현운, 뇌질환도 다 진단을 한다는 거. 똑같은 검사지만. 그리고 이석증은 좀 이쪽에 관련된 것을 주로 진단을 하죠. 똑같은 검사를 할 때. 관점에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이제 이석증이 왜 생기느냐 알려면 요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질문이 많으시고 궁금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발을 하거든요. 요거 때문에 환자분이 힘들어 하시는데, 요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계란 모양으로 생긴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난형낭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동그랗게 생긴 축구공 같은 주머니가 있어요. 요거를 구형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난형낭에 세 가지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X축, Y축, Z축 이라고 배우죠. X, Y, Z면 3차원, 즉 360도를 다 어우르는 말이죠. 우리 몸의 요 뒤에, 정확하게 말하면 귀와 뇌 사이에 요 딱딱한 뼈 위치에 요 난형량과 구형량이 양쪽에 다 위치를 하고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360도 각각 90도를 이루는 X, Y, Z축에 이루는 세 방고리관, 고리가 반만한 것이 3개가 있다 하는 세 고리관이 양쪽 다 각각 3개씩 총 6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의 끝자리마다 팽대부라고 하는 볼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뇌하고 이 부위가 뇌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볼록한 부위에서 1개, 이 볼록한 부위에서 또 1개, 이 볼록한 부위에서 1개, 그리고 난형낭에서 1개, 구형낭에서 1개. 요 5개의 신경이 뇌로 내 머리와 몸이 어느 각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전달해주는 우리의 균형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전정기관과 뇌가 합쳐서 우리 균형을 감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 3가지 고리에는 모두 다 림프액이라고 하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우리 머리나 몸이 회전을 하면 물이 이동을 하면서 요 팽대부, 요 볼록한 자리마다 확대를 하면 털세포가 이렇게 나 있고 젤리포 푸딩처럼 젤라틴 물질이 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찰랑찰랑 거리면서 신경을 통해서 뇌로 신경 신호를 전해줘요. 난형낭과 구형낭은 어떤 것을 감지하느냐? 이 3가지는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반면에 난형낭은 내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수평 운동을 감지하는 센서고요. 구형낭은 수직 운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갑자기 올라가면 올라가는 느낌을 누가 받느냐? 구형낭이 받는 거죠. 즉 중력을 감지해 주는 거고, 난형낭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털세포와 젤라틴 물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각각 요 팽대부 3개와 난형낭, 구형낭 요 5개는 전부 다 털세포와 젤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난형낭과 구형낭에만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석입니다. 약 20만 개 정도 되는 탄산칼슘이 이 젤라틴 위에 약 20만 개 정도가 박혀 있어요. 세 방고리관에는 이 이석이 없습니다. 난형낭과 구형낭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난형낭과 구형낭에 있는 이석이 제자리에서 이탈을 해서 방고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이석이 이동을 하면서 이 물이 원래 요만큼만 이동해야 되는 게 이석이 오니까 훅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팽대부에서 과다하게 움직이면서 어지러운 것을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환 자체가 좀 어려워요. 난형낭에 있는 약 20만 개 정도 되는 이석이 탈출해서 세 방고리관 이쪽으로 들어가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증상을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3개의 이석증이 있고 양쪽 귀가 있기 때문에 총 6개의 이석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각각 관마다 2가지의 이석증 타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이석증이 좀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석이 세 반고리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컵에 미숫가루나 코코아 같은 거를 타서 녹이려고 했는데 양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안 녹는 코코아 가루도 있을 것이고 컵의 벽면에 찰싹 붙어있는 안 녹는 코코아 가루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들어서 얘를 녹이려고 흔들면 둥둥 떠다니는 가루는 생각보다 잘 녹습니다. 근데 벽에 붙어있는 거는 무슨 우리가 젓가락이나 스틱으로 젓기 전에는 잘 녹지 않죠. 이석증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고리가 이렇게 있을 때요. 고리 안을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이석증이 하나 있고요. 끝에 요 팽대부, 여기는 원래 이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털세포가 있고 이렇게 젤리형 물질이 있을 때 원래는 이석이 없어야 되는 곳에 이석이 붙어버리면 얘가 계속 기울겠죠. 이렇게 되는 이석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관마다 이석증이 2가지 타입이 있어서 즉 우리에게는 양쪽의 전정기관 한쪽당 3개 그리고 한 관당 2개 이석증 타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 12가지의 이석증의 형태가 있게 돼요. 이 형태마다
어지러움 기간이 다르고 내가 어지러운 머리의 방향과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석 정복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 빠져나온 돌을 다시 요쪽으로 제자리로 보내주는 치료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석증을 몇 번 겪어보신 분들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 자가 운동으로 얘를 다시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요 위치에 있냐, 요 위치에 있냐, 요 위치에 있냐, 그리고 타입이 어느 타입이냐에 따라서 요것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머리의 운동이 다릅니다. 요것을 검사를 하면서 찾기 위해서 어떤 쪽에 위치에 이석증이 있는지를 저희가 찾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 돌을 끼워 드리는데, 요거를 자가 운동으로 하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내 돌이 그냥 빠지진 않고 그 자리에서 움직임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던 이석이 여기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로 이석을 정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석증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문제는 뭐냐면 요 이석이 여기서 탈출했기 때문에 처음 이석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얘는 여기에서 자꾸 이석증이 탈출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 난형낭이 기능이 떨어지는 데가 범인입니다. 즉 요것 때문에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석증이 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이석증 타입이 3개가 있고 한쪽당 2가지 타입이 있다. 그래서 총 12개의 이석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석증이 그러면 왜 생기고 누구한테 생기고 뭐 하면 생기냐, 즉 위험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은 1번은 노화와 보통 50대 60대가 넘어서부터 이석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 물질이 젤라틴 형태의 물질로 덮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이 노는 액체 괴물, 그런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을 갖고 놀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막 큐빅이나 파츠라고 하는 조그만한 구슬들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놀아요. 똑같이 생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푸딩 위에 이렇게 뭐 견과류나 너트 같은 거를 박아 놓는 식으로 생겨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요 젤라틴이 성겨져요. 옛날에는 요 이석이라고 부르는 탄산칼슘을 꽉 잡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요 힘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요 칼슘이 성분이 탄산칼슘, 요 분필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게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져요. 누구한테 많이 떨어지냐면 칼슘 기능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은 50대가 넘는 중년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폐경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이석증이 많이 생기죠. 즉 그래서 이석증이 많이 생기는 사람의 프로는 거의 50대 이후의 여성입니다. 여성이 많이 갖고 있는 질환이에요. 요거 외에도 고령, 그리고 50대 이후의 여성, 그리고 칼슘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 즉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는 사람, 칼슘 대사에 관계되는 비타민 D가 많이 결핍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석증이 잘 오고요. 또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때문에 요 전정기관 쪽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도 잘 생기게 됩니다. 이석증이 생기는 것은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석증이 생겨도 떠다니는 돌이 요 위치에 있으면 어지럼을 안 일으켜요. 저희가 병원에서 시행을 하는 이석 정복술도 여기에 떠다니는 돌을 다시 보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돌이 녹아야 되는데 요 안에서 녹을 때까지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보내주려고 저희가 이석을 빼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석증이 생겨도 세방 보리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요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지러움이 심하지 않겠죠. 즉 내가 이석이 생기더라도 돌이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어지럼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것은 내가 평소에 특정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잔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너무 갑자기 확 일어났다든지, 내가 누워있는데 어디서 초인종이나 벨소리가 울려서 확 일어났어요. 아니면 뭐 차 밑에 뭐가 붙어있거나 뭐를 주우려고, 아니면 뭐가 떨어져서 움직이는데 고개를 확 움직였어요. 그러면 우연히 내 이석이 있었으면 얘가 탈출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인자가 따로 있고 얘가 이동시키는 놈이 따로 있습니다. 또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게 조절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혈액 공급을 관여하니까. 이것이 이석증이 생기는 이유와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석증은 생기게 되면 재발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번 생기면 재발률이 거의 한 20, 30%, 두 번 생기면 거의 70%, 8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재발이 중요합니다. 이석증이 한 번 생기면 돌이 녹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평균적으로 논문적으로 17일이
7에서 9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석이 빨리 녹는 사람은 4일 만에 어지럼이 없어져요. 몇 개 안 빠지면 그렇겠죠. 근데 이석이 큰 게 빠지거나 우르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어지럼이 한 3달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을 껴서 빨리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석증을 3달 동안 견딜 필요는 없으니까 짧으면 3일, 길면 3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7일에서 19일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인 값이거든요. 즉 한 3주 정도는 누구나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석이 남아있어도 어지럼이 있고 이석이 다 녹고 난 후에도 우리 감기 걸리고 나면 감기는 다 좋아지고 콧물도 좋아졌고 목 아픈 것도 좋아졌고 몸살도 나았는데 장기침이 2, 3주 남는 경우 있죠. 기관지 후에 기침 증후군이라고 해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석이 다 녹은 후에도 2, 3주 정도 멍하거나 띵하거나 맑지 않은 이런 잔존 증상을 한 2, 3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석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석증이 생기는 원리 그리고 위험 요인 왜 생기는지 이석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어지러움이 발생하면 현운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찾아서 반드시 이석 검사를 받으시고 이석을 제자리로 돌리는 이석 정복수를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석증을 진료하는 과가 저희 신경과도 진료를 하고 이비인후과도 진료를 하는데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환자분도 많이 물어보세요. 어지러울 때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양쪽 다 이석증을 다루고 이석 정복술도 하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요. 저희는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사례를 들여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케이스가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이런 일이 뭐 1년에 몇 차례씩 있기 때문에 이석증인 줄 알고 오셨던 환자분이 본인은 이석증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다른 데서 약을 먹고 했는데 어지러워서 재검하려고 오셨고 저희도 똑같이 흔히 말하는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하는 이석증 검사를 했죠. 근데 이석증이 있으면 눈이 천장이 이렇게 돈단 말이죠. 그럼 저희가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해서 눈을 이렇게 확대해서 어떤 특정 자세로 하면 안진이라고 해서 실제로 눈이 이렇게 돕니다. 실제로 이렇게 돌면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안진은 전정기관 질환뿐 아니라 뇌질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약간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애매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환자분은 너무 이상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뇌질환이라고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모양이 이석증이라고 보기에는 찜찜한 가능성이 저도 한 1%에서 3%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MRI를 찍었고 소뇌가 이렇게 있으면 소뇌는 양쪽에 2개의 엽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중추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뇌경색이 뇌출혈이 상당히 좀 작지 않게 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뇌경색이라고 하는 게 균형을 못 잡는데 그분은 굉장히 작게 이 부위에 좁쌀만한 뇌경색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은 검사를 하고 똑같은 치료를 하는데 저희는 소뇌경색일 가능성이 1%에서 10%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언제나 배제를 하기 위해서 감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이석증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검사를 하더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뇌저씨였습니다.